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 오열. 벚꽃이 한국 거라고? 2. 외신들. 한국 진짜 대단하다. 난리난 상황. 3. 한국 큰일 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요즘 길을 거닐다 보면 어디선가 많이 들렸던 노래가 귓속에 들어오며 마음 한구석을 간지리곤 합니다. 발표된 지 10년이나 지났음에도 음원 차트 실시간 급상승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이 곡은 봄만 오면 여지없이 나타난다 하여 벚꽃 좀비 혹은 벚꽃연금이라 불리는 벚꽃 엔딩인데요. 먼 훗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지구상에서 봄이라는 계절의 존재가 사라졌을 때 우리의 자손 중 누군가가 대체 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벚꽃 엔딩을 들려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노래는 봄이 되었을 때 알게 모르게 설레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유심히 생각해보면 오늘날 봄의 상징온 벚꽃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는 연인이 생겼을 때 혹은 연인과 함께 있을 때 봄이라는 계절이 찾아온다면 올해에는 어디에 가서 함께 예쁜 벚꽃을 볼 수 있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꽃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는 향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꽃의 향기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벚꽃은 그 명성에 비해 향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오로지 미관의 스탯을 올인하기에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거닐다 보면 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거리라도 분위기에 취해 내가 만화 속 어딘가에 빠져버린 듯한 기분이 들게 되고 출근길 1cm도 전진하지 못하는 교통지옥 속에서도 도로의 양옆에 만개한 벚꽃을 보면 교통체증이 고마울 때도 있구나라며 망중한의 여유들 즐기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지난 3월 25일 벚꽃이 개화한 제주도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수도 서울까지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전 세계의 창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의 여유들 즐기지 못했던 한국인들은 점점 완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번 벚꽃 시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서울에서 벚꽃 명소로 유명한 여의도 윤중로는 8일 정오부터 18일 정오까지 벚꽃 축제를 즐기러 나오는 시민들을 위해 교통 통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잠실 석촌호수는 3년 만에 재개방되어 하루에만 5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경복궁도 수양벚꽃과 함께 홍매화, 진달래, 산수유 등이 어우러져 우리나라 전통의 정취,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조선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경복궁뿐만 아니라 더 먼 옛날인 신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경주에도 지난 한 주간 벚꽃이 만개하여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기도 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벚꽃 축제가 한창일 때마다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바다 건너에서 풀악셀을 밟으며 격렬한 항의가 일어나곤 합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곳은 바로 일본이죠. 한국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벚꽃 축제를 즐기고 심지어 한국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궁궐과 왕릉에서도 벚꽃이 만개하는 모습을 본 일본인들은 반일 교육에 온 힘을 다하는 나라 주제에 정작 전국토가 일본의 식민지화된 줄은 모르는 것인가. 일본의 문화를 도둑질하는 나라다운 행동이다. 나중에는 벚꽃 축제가 한국 고유의 문화라고 홍보할 것이라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혼자서 발작 버튼을 눌린 듯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조차 벚꽃 하면 일본의 문화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벚꽃의 진짜 기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알아볼 사실이기에 차치해 두고서라도 일본이 1900년대 후반부터 각종 미디어를 통해 벚꽃 일본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퍼뜨렸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벚꽃에 이 정도로 진심인 국가, 대규모의 축제까지 벌이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기에 확실히 벚꽃의 기원은 한국 혹은 일본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또단 얼마 전까지 한국에 비해 월등한 소프트 파워를 지녔던 일본의 노력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벚꽃 하면 일본을 떠올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고궁에 방문하여 벚꽃의 정취들 즐기다가 난데없이 벚꽃의 기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던 미국과 일본의 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요약하자면 서울 경복궁을 함께 걷고 있던 일본인 역사학자가 느닷없이
한국은 그들의 식민 역사를 그렇게도 증오하면서 정작 민족 정신의 중심인 경복궁은 벚꽃으로 가득하군요. 라며 한국을 디스하자 미국인 식물학자가 급정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벚꽃이 일본의 상징이라는 것인가요? 벚꽃조차는 한국이 원조입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것을 빼앗은 침략국 일본이 제 버릇남 못 주고 한국 땅까지 침범하여 노략질을 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군요. 벚꽃의 원조 국가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학자들은 제주 왕벚나무에서 교잡조를 거친 종이 일본의 대표종인 소메이요 시노라 보는 반면 일본 학자들은 일본에서 자생하는 올벚나무와 오시마벚나무의 잡종이 소메이요 시노라고 주장해왔죠. 하지만 서구 학자들은 예로부터 벚꽃이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에 주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908년 프랑스인 선교사로서 조선에 건너와 식물 채집을 하던 에밀 타케 신부는 제주 한라산 관음사 부근에서 왕벚나무 자생지를 처음으로 발견하여 표본을 채집, 유럽의 학계에 최초로 보고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있은 직후 일본에서 뜬금없이 이보다 앞선 1901년 도쿄의 우에노 공원에서 벚나무가 발견되었다며 일본이 원조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시기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의 제주에서 발견된 자생 왕벚나무에 비해서 일본 내에서는 벚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을 단 한 군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아무리 시기적으로 발견이 이르다 한들 벚나무가 스스로 자연의 뿌리들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옮겨 심은 것이기 때문에 원조라고 주장하기는 힘들었죠. 때문에 1912년 타케 신부의 표본을 분석한 독일 베를린대의 쾌네 박사는 한국과 일본에서 발견된 벚나무 모두 같은 왕벚나무이고 자생지는 제주도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학자들은 서구 학자들의 의견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이 벚꽃나무의 원조라 우기기 시작했고 한국인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는 벚꽃 문제에 대해 일본이 사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벚꽃이라는 요소를 전국 길거리에 인위적으로 심고 모든 만화 요소에 우겨 넣으며 일본의 국력이 가장 강했던 시절 전 세계의 벚꽃 일본이라는 인식을 퍼뜨린 것더러 벚꽃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일본이 벌여왔던 처절한 노력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마치 예속 논쟁 마냥 필요 이상으로 과해지는 벚꽃 논쟁에 우리 산림청 국립수목원 공동연구팀은 결국 2018년 9월 일본의 왕벚나무와 제주 왕벚나무에 대한 게놈을 해독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기술력이 부족해 진짜 뿌리를 알기 힘들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유전자 분석이 가능하니 벚꽃이 어느 나라의 종자인지 진실에 관계없이 있을 데 없는 논쟁을 종결시키고자 함이었죠. 그런데 유전체 분석 결과 나온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제주 왕벚나무는 모개가 올벚나무, 부개가 삼벚나무인 교배종으로 나왔고 일본의 왕벚나무는 모개가 올벚나무, 부개가 오호시바 벚나무인 교배종으로 나온 것입니다. 두 나라가 근본을 따졌던 두 나무가 애초에 유전적으로 별개의 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물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각의 모개 부개에 해당하는 올벚나무, 삼벚나무, 오호시바 벚나무 이 세 가지 조에 대한 뿌리까지 따진다면 정녕 누가 원조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겠지만 지구상에서 짧은 세월밖에 살지 않는 인간에 비해 나무는 훨씬 오랜 기간을 이 땅에 뿌리내려왔죠. 심지어 기후변화, 판의 이동으로 현재의 지구가 지금과 같은 대륙의 구조들 띄지 않아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구분이 모호했을 시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과 다르게 국적을 따지지 않고 그저 자신이 살기 좋은 환경이면 뿌리들 내리는 벚꽃나무에게 굳이 어떤 나라 출신이냐를 따지고 들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그저 예쁘게 피었기에 사랑하는 이들과의 추억을 즐기는 한국인들과 달리 역시 일본의 자랑스러운 문화 벚꽃이라며 이상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이 원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제기에 죽도록 달려드는 일본의 모습이 기괴할 따름입니다. 일본은 이상할 정도로 특정 문화에 대해서 자신이 원조라 주장하는데 필사적인 나라입니다. 수많은 세계인들이 만물일본 유래설이라며 그들을 조롱하는 풍조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렇게 자신들이 원조라 주장하길 마다않는 일본은 다음의 문화에 대해서는 늘 입을 꾹 다물고 있죠.
에도 시대 3명 이상의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도 전부 죽이는 법으로 인해 넷째부터는 부모가 직접 영아의 목을 졸라 죽이던 마비키라는 이름의 악습.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1960년대가 되어서야 표면적으로 사라진 풍습적 X간, 요바이, 고려장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한국의 풍습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으나 에도시대 늙고 병든 사람을 지게에 지고 가서 산에 버렸던 우바스테야마라는 풍습은 일본이 기를 쓰고 부정하는 그들의 전통 풍습입니다. 하지만 우바스테야마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이미지를 해치는 악습본 한국과 같은 국가에 머퍼씌우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죠. 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허상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자신들의 부끄러운 악습을 타국에 전가하는가 싶을 정도인데요. 벚꽃의 문제에서만큼은 이제 더 이상 쓸데없이 논란을 키우는 일본과 엮일 일이 없어졌으니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니 우리들은 그저 이 아름다운 벚꽃이 질 때까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즐기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감히 바이든이 극대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2023년에 미국은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 라고 천명했는데 이 발표 직후 한국이 아프리카와 엄청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바이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바이든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한국이 아프리카와 얼마나 큰 계약을 체결했는지, 얼마나 대단하길래 바이든이 이토록 화가 났는지, 아프리카는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올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6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산하 경제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날 공개한 내년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로 당초 올해 추정했던 3.2%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이는 1993년 이후 금융위기와 팬데믹 비상사태가 벌어진 2009년, 2020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인 스콧 존스는 미국과 유럽이 동반 침체에 빠져 세계 경기 전망이 어느 때보다 어둡다고 봤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인 속도로 급증하면서 세계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와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의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1%에서 내년 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JP 모건 노무리 L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CTBNP 파리바 등 글로벌 8개 IB가 내놓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입니다. 미국 월가 거물들도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은행산업 컨퍼런스에서 어두운 경제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CEO는 코로나19 팬데믹 보조금과 지출 축소 등으로 미국인들이 1조 5천억 달러, 약 2천조 원, 위초과 저축을 해놨지만 물가 상승 여파로 내년 중반이면 바닥이 날 것이라며 기준금리 5% 시대가 계속되면 시장이 우려하는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앞으로 노동자 급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IMF도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 세계 경제의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내년도 체감 경기 침체를 확신했는데요.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일 현지 시간 세계 경제 전망 발표 직후 세계 최대 세계 경제, 미국, 중국, 유로존이 계속 정체할 것이라며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고 많은 이가 2023년을 침체처럼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미국, 중국, 일본이 선택한 곳은 바로 아프리카. 시진핑도 1대1로의 중심은 아프리카,
라며 아프리카에 중국 돈을 무한대로 공급하며 올인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최근 2023년에는 미국이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8년 만에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과 다르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아프리카에 올인 다 걸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미국은 아프리카의 포용적 성장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지원하고 미국과 아프리카 기업 간 지속적인 상업적 관계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2023년에는 미국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아프리카에 미국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같이 성공하는 것과 기회를 강조한다. 아프리카가 성공할 때 미국이 성공하고 전 세계도 성공한다 라고 밝힌 뒤 미국은 아프리카에 올인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 FTA, 기구 간 업무협약 MOU 체결, 빈국 지원 정책기금을 운용하는 미국 MCC,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위 베넨과 니제르 지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의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관련 3억 7천만 달러 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표 등을 거론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언론들은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원전 등 초대박 수주를 싹쓸이할 것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놀랍게도 일본도 아프리카에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무대로 떠오른 아프리카에 2023년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300억 달러, 약 40조 2,9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개막한 제8차 아프리카 개발회의 TICAD 온라인 기조 연설에서 일본은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이고 싶다. 2023년 올해부터 3년 동안 민관을 합쳐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 라며 일본도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아프리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올인하겠다 라고 선포한 이유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총 54개국이 모여있는 아프리카는 UN 회원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등 국제 외교 무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2030년에 열릴 세계 엑스포도 한국에서 열릴지 유럽 국가에서 열릴지도 아프리카 54개국의 투표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바뀌고 IMF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아프리카 54개국의 투표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뛰어난 능력과 전 세계적 인기로 가장 강력했던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후보 간경화 전 장관. 하지만 결국 아프리카 출신의 질베르 웅보가 당선됐는데요. 이처럼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모두 아프리카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보니 아프리카 국가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데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합시해 올인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2050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과는 달리 아프리카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17억 명, 2100년이면 무려 4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잠재력을 가진 거대 시장일 뿐 아니라 천연가스나 광물 자원 등도 풍부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무려 전 세계 백금의 90% 가까이가 매장되어 있고 만간 77%, 금 31%.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전 세계 코발트의 36%, 전 세계 산업용 다이아몬드가 무려 27%나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핵심 금속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매장되어 있음에도 채굴 기술이 부족해 아직 채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올인을 외치며 탐낼 만하죠. 자, 그런데 한국이 아프리카에 상륙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프리카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을 선택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경제 성장률 1위로 주목받고 있는 가나.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이 신경 쓰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인데 가나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가나 정부가 주도하는 초대형 원전 사업과 인프라 사업을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에 전부 줬다 라며 믿기지 않는다 보도했습니다. 남아공은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중국에 줬던 채굴권도 한국에 대신 주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중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근 일본은 아프리카의 환심을 사로잡기 위해 무려 40조 원,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아프리카에 투자 및 무상 지원했는데 아프리카는 놀랍게도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아프리카가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은 뜨는 해, 일본은 지는 해다.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어스 뉴스 애널드 리포트 USNWR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함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더 플레인츠 모스트 파워풀 컨트리즈 순위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한 번에 제치고 세계 6위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됐다. 라며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다. 세계 최대의 국민총저축 GNS과 외국인 투자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프리카 내 한류팬의 증가 속도도 놀랍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내 한류팬 수는 10년 사이 무려 130회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쌀 한 톨 자랄 수 없었던 세네갈에서는 한국이 아프리카 기후에 맞게 보급해준 한국산 통일뼈 덕분에 세네갈의 식량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자 한국에 열광하고 있고 남아공에서는 BTS와 블랙핑크뿐 아니라 한국산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가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한국산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한국학을 전공하는 것이 트렌드가 될 만큼 한국에 대한 인기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코트디부아르 최고 국립대학인 펠릭스 우프에 부안이 대학교 경제경영대학 대학원에 한국학 전공이 생겼고 순식간에 최고 인기 학과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태권도, KPOP 등이 현재 코트디부아르를 지배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보다 더합니다. 사람들은 마다가스카르를 아프리카 한류 열풍의 중심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돈을 빌려주는 척하면서 아프리카의 모든 자원을 가취해가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진짜 친구는 오직 한국뿐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바이든이 한국에 했던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대로 너무나 큰 뒤통수를 한 방 제대로 날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은 미국이 투자를 확정하자마자 한국 기업들에 부여했던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 추가 유예기간을 없애버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 규제에 추가로 유예기간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미국 주요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 여론을 고려해 중국 반도체 산업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업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투자 규제 유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의 중국 반도체 시설 투자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이들 반도체 기업은 중국 내 생산 설비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10월 만료되는 유예기간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 1년 또는 그 이상의 유예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코 루비오 및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이러한 방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며 미국 상무부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명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을 위한 유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규제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원의원들은 한국과 대만에만 특혜를 준다면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모두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한국과 대만에만 특별 혜택을 주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홀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 내 이 국가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에 최소 250조 원을 투자하여 초대규모 R&D 센터와 공장을 짓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최첨단 패키징 공장을 비롯해 최소 수십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외에 한국의 2차 전지 회사들의 투자 규모까지 합산하면 1천조 원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여 가장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투자가 완성되면 협력업체들을 모두 포함하여 최소 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한국의 투자 덕분에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도 애리조나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에만 53조 원을 투자하고 향후 20년 동안 삼성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반면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말한 일본과 네덜란드는 한국과 대만에 비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준의 규모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대만에 특혜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미래 기술을 지배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야욕을 꺾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 정부는 첨단 기술 공급망을 차단하는 데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보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는 한때 차기 미국 대선 후보에 거론됐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2011년부터 상원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하원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애플 아이폰에 중국 YMTC 윈앤드 플랫이 탑재 가능성이 거론될 때도 가장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규제와 관련해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TSMC의 화살이 돌아가게 된 셈입니다. 상원의원들은 러몬도 상무장관이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 투자 규제 유예 조치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한국에 주었던 특혜들을 모두 뺏어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보다 더한 뒤통수를 친 나라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에 지불해야 했던 분담금 8천억 원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가 최근 폴란드가 우리가 8천억 원 전액 현금으로 지금 당장 지불할 테니 KF-21 2차 개발부터는 인니가 아닌 폴란드를 선택해달라 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니는 한국에 분담금을 낼 테니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8천억 원은커녕 10원조차 보내지 않은 인니.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인니 바로 옆에 위치한 말레이시아가 인니가 한국에 내지 않은 8천억 원 분담금은 물론 한국산 무기를 동남아에서 가장 많이 사고 즉시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는 파격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초장기 계약으로 총 금액이 3천조 원에 달할 수 있다. 고 주장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니 정부는 한국의 KF-21 분담금을 지금 즉시 지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납부 계획을 놓고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지만 아직 2,800억 원만 납부해 당초 계획보다 8천억 원 정도가 연체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 초대 규모 구매 계약을 선포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KF-21 공동 개발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위 초음속 경공기업기 FA50 18대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을 했습니다. 수출 계약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 1조 2천억 원 규모로 동남아에서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 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 36대까지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이번에 미국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면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조차 이번 말레이시아의 결정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산 무기의 의상은 천장을 뚫고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것이라 예고한 중거리 방공망 사업. 현재 한국, 미국, 유럽 이렇게 치열한 3파전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나삼스가 당연히 수주전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들은 최근 미국의 나삼스가 아닌 한국의 천궁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의 나삼스나 유럽의 캠2R을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아랍에미리트, UAE, 가 천궁 -2를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천궁 도입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 무기를 압도했기에 이 국가들도 한국산을 선택했다며 말레이시아도 당연히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천궁을 도입할 경우 이미 도입이 확정된 FA50, 도입이 거론되는 KF-21과 함께 말레이시아 연공 방어를 책임지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말레이시아 연공이 한국산으로 도배가 되는 순간이죠.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 체계로 공군력을 성공적으로 운용한다면 이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고 기존의 미국, 일본산 무기에 의존하던 필리핀과 태국 등도 한국산 무기로 교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말레이시아는 여기에다 한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 관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싶다고 전해왔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예상 못한 파격 발표에 다급해진 인니는 이제는 절대 말을 바꾸지 않겠다며 한국의 분담금을 즉시 입금하겠다고 전해왔고 심지어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을 본받아야 한다며 한국을 찬양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6일 현지 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열린 2025년에서 2045년 국가장기개발계획 발표 행사에서 한국은 1987년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이 3,500달러 약 446만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불과 8년 만에 1만 2천 달러 약 1,527만 원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이 이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인적 자원과 기술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인적 자원과 기술, 생산성 질에 초점을 맞춰 이런 도약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인도네시아 은행을 한국의 국민은행에 넘기는 초유의 파격적인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에 은행을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까지 인니가 한국의 태도를 180도 돌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